시간에는 개입과 종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가족복지론 쭉 강의를 절반전 강의를 들으셨죠? 뭐 가족의 이해, 가족의 정체, 가족의 관련법, 뭐 초기 단계, 사전 계획까지 공부를 했고 실천 현장까지는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개입과 종결을 마치게 되면은 이제 가족 복지 실전 현장 프로그램이라는 그러한 챕터 10에는 보웬의 세대적 가족 치료, 가족 상담 기법을 우리가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또 구조적 가족 치료, 경험적 가족 치료, 해결 중심 가족 치료, 이야기 치료, 그 외에 또 우리가 가족 복지하는데 상담 기법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한 5주차에 걸쳐서 강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중간고사가 되겠죠. 열심히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입과 종결 목차를 보시겠어요? 목차에는 개입, 종결, 평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상담을 하게 되면은 클라이언트와 상담에서 내담자라고 하죠. 내담자를 처음에 이제 관계 형성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라포 형성이 잘 돼야 내담자가 상담자를 신뢰하고 자기의 모든 문제를 소심없이 다 밝힐 수 있고 저항도 없으며 끝까지 결론까지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견해로서 직접적 개입이라는 그러한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개입은 개인이나 집단, 가족 등 미시체계의 수준의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를 직접 변화시켜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로서 정서, 인지에 개입하는 기술과 행동 변화 기술, 정보 제공과 그 밖에 교육 및 상담 등의 방법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탈삼각화는 두 구성원들이 감정 영역에서 제3구성으로 분리시키는 과정으로 구성원들을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족일수록 두 구성원들 간의 불안 수준이 높아지면 또 다른 구성원을 끌어들여 삼각관계를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가족의 가족 성원들의 이제 정상적인 가족이 아니고 가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두 사람 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족의 한 구성원을 개입시켜서 삼각관계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 자신에게 멀어지는 남편을 대신하여 아내는 한 자녀에게 지나치게 관여함으로써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전이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 또 그 삼각관계가 이게 자녀들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모순성이 발생되어 전수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계속 전수된다는 거 아주 나쁜 그러한 가족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삼각관계가 있는 자녀는 부모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행동을 하거나 문제 행동을 나타냄으로써 부모가 다시 붕쓸 수 있도록 행동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문제로 대두되는 것입니다. 가족 조각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
가족 조각은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기법으로 가족 조각을 통해 가족은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을 가족 조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상담자는 부모에게 자 이제 두 분의 관계가 어떤지를 한번 몸으로 보여주는 조각을 해봅시다. 두 사람이 서로 안전하고 편하다고 느끼는 거리는 얼마입니까? 부부가 말을 하게 되면 부부는 처음으로 서로가 원하는 공간과 친밀감이 어떠한지 또는 이것이 서로에게 어떤 의미로 있는지를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연을 해보는 거죠. 시연을 해보는 그런 관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미술치료, 미술치료로 그림을 그려보고 처음에 그려보고 또 치료한 다음에 나중에 그려보고 해서 그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또 예를 들어 4명의 가족 조각을 모순을 보면 아버지는 비난형으로 함을 과시하기 위하여 의자 위에 어머니를 향한 손가락으로 비난하는 모습이고, 어머니는 희유형으로 바닥에 무릎을 치고 있으며 아래만 쳐다본다. 큰 아이는 어머니 곁에 서서 아버지를 비난하고, 작은 아이는 가족들과 동떨어서 불안감을 인한 채 산만하게 여기저기를 걸어 다닌다. 각자 보고 지각하는 그 모습을 번갈아가며 조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의 행동을 보고 파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 그림이 있어요. 가족 구성원들에게 자신이 느끼는 대로 자유롭게 가족에 대해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그림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 자신이 가족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가족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계 만들기. 경계. 가족 내 하위 체계들 간의 경계가 지나치게 유리되거나 밀착된 경우 유리된 경계는 보다 가깝게 하며 밀착된 경계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신의 느낌과 주장을 이야기하도록 부모는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도록 요청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사이에 경계를 만들고 자녀가 자율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제 부모의 간섭과 과잉 관계 이런 거를 느슨하게 해줌으로써 그 자녀가 어머니부터 경계선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이렇게 확보해 주는 것을 경계 만들기. 경계는 그 가족에서는 하나의 이제 지역의 바운다리가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들 그 사이에 그 관계망을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경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또 어머니의 역할, 또 형제들의 역할이 제대로 그 가정은 보편적으로 잘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제 경계 만들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계에 대해서 한번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균형 깨트리기. 가족 내 하위 체계들 간의 역기능 균형을 깨트리기 위한 법. 역기능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것들이죠. 예를 들어 권위적이고 지배적인 남편과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한 아내 사이에 사회복사는 의도적으로
부인의 편을 들어줌으로써 역기능적 균형을 깨트리는 이러한 기법도 있다. 또 역설적 지시가 있어요. 문제를 유지하는 연세를 변화하기 위해 가족의 역설적이라고 생각하는 행동, 즉 문제 행동을 유지하거나 혹은 강화하는 행동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기법입니다. 가족이 역설적인 지시에 따르게 되면 문제를 통제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며,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포기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를 들면 우울한 가족 구성원에게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우울해하도록 지시한다. 부모가 결혼한 자녀의 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경우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의존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부모가 자녀의 의존을 부담을 느끼고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역설적으로 역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기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순환적 질문하기가 있어요. 가족 구성원들이 제한적이고 단순적인 시각을 벗어나 문제의 순환성을 깨닫도록 돕기 위한 질문을 연속적으로 하는 기법이다. 이제 자꾸 잘못된 것을 깨닫기 위한 하나의 기법으로서 상호 질문을 하는 기법이죠. 그 순환적 질문의 목적은 가족관계에 관하여 혼돈된 생각을 명확하게 하며 새로운 질문을 하여 가족들을 갖고 있는 견해의 차이점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내가 당신이 화가 났다고 말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남편이 아이들에게 고함을 지르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나요? 이런 식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그 순환적 질문을 함으로써 그 잘못된 문제 형성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기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재구성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 구성원들이 문제 혹은 이슈를 다른 시각에서 보도록 혹은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구성은 재명명이라고도 하고 혹은 재규정이라고도 하고 재정이라고도 합니다. 가족 개입에서는 주로 한 가족 구성원들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보다 새롭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변화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만하고 분주한 영수, 적극적이고 도전한 영수, 자녀에 대한 엄마 간섭, 자녀에 대한 엄마의 관심 배려, 이렇게 변할 수 있도록 재구성을 해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긍정적 의미의 부여가 있어요. 긍정적, 그 이제 긍정적이라는 건 뭡니까? 더 플러스 해주는 것을 긍정적이라고 하죠. 가족의 응답을 향상하고 치료에 대한 저항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의 문제나 행동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기법이다. 증상 행동 자체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 이면에 존재하는 클라이언트의 의도, 동기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함. 자녀 출산 이후 소원해진 부부 관계를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상적인 변화로 재해석해주는 것이고, 부모의 반항하는 자녀의 행동을 부모 사이의 갈등을 우회하기 위한 행동으로 재해석해주는 것입니다. 자기 행동의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이죠. 문제의 외연화라는 게 있어요. 가족 문제를 개별 구성원들이
혹은 가족 안의 문제 자체 보고 가족을 괴롭히는 하나의 별개 존재로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문제는 사람과 분리된 것으로 보고 문제가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하고 클라이언트에게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하도록 질문함으로써 그 문제를 외연화함으로써 부모는 문제로부터 벗어난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문제는 대항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좀 그 어려운 문제에서 좀 외면화시키는 거 잠깐 떨어져 있으면서 자기의 그 어려운 문제를 다시 한번 모색해보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남편이 자기 중심으로 기르워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자기 중심이 당신을 기르워하도록 행동하게 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 기적 질문이 있어요. 기적 질문. 기적이 일어나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상상하게 함으로써 문제와 별개로 해결책을 생각해 보게 하여 기적이 일어났을 때 달라질 수 있는 일들을 실제 행동으로 해보게 하는 것이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잤는데 밤새 기적이 일어나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뭘 보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알 수 있을까요? 이 기적이 앞으로 더 자주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이제 그 가족의 문제들이 계속될 때 이제 지나면 그 변화하는 자녀가 변하든가 부모가 변하는 상황을 실제로 가족들이 느꼈을 때 그 변화한 것을 알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기적 질문이라고 하겠어요. 예외 질문. 성공했던 경험과 현재 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질문이다. 예외적인 것을 문제가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것을 예외적인 것으로 본다는 개념이다. 문제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과 문제를 제거하고 감소시키는 것을 몰두하는 사고방식으로부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관심을 집중하도록 질문하. 예외 질문. 영수가 엄마에게 지나치게 짜증을 내고 소리 지르지 않을 때 언젠가요? 이런 식으로 예외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 영수는 핸드폰 게임에 빠지지 않고 숙제를 잘 하나요? 최근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때는 언제였나요? 이렇게 예외 질문을 하는 기법이다. 척도 질문이 있어요. 척도 질문. 숫자로 이렇게 기억하게 하는 것인데 클라이언트에게 문제가 우선순위,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한 확신 변화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노력 진행에 관한 평가 등의 수준을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질문이다. 척도 질문은 매우 단순해서 어린이로부터 노인의 일까지 쉽게 사용한다. 사용할 때 주의할 것은 오늘, 지난주, 지난달과 같이 시간을 제한해 주어야 함. 시간을 제한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가 혼돈이 하기 쉽다. 여기 예는 1부터 10까지의 척도, 10은 문제에 발견되었다고 확신하는 것을 말하고 1은 문제가 가장 심각했을 때 말한다. 오늘 몇 점에서 해당하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로 질문을 하는 것이죠. 대처, 극복 질문이 있습니다. 대처, 극복 질문은 클라이언트가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질문을 상담자가 하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간신히 지탱해온 방법, 가까스로 대처해온 방법, 어쩔 수 없이 한 것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성공적인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며 지속해야 하는 해결 방법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클라이언트의 대처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응답하는 과정에서 열등감과 실패감을 감수되고 자신의 잠재력을 재평가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를 들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오늘날까지 지탱해 왔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이죠. 역할 연습이 있어요. 역할 연습. 사회복지사가 한 가족 구성원에게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이 역할 수행해 보도록 요청함으로써 다른 가족 구성원이 느낀 행동을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시각에서 경험적으로 돕는다. 두 가족 구성원이 서로 역할을 바꾸는 경우에 역할 반전이라고도 한다. 사회복사가 가족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행동해 보도록 요청함으로써 실제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와 10대 딸이 서로 역할을 바꾸어 연기함으로써 서로에 대해 공감하고 문제 상황에 대하여 이해하며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대안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간접적인 개입이 있어요.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개인, 소집단, 조직 또는 지역사회에 개입하여 변화시키는 것이다. 간접적인 개입, 옹호, 지원, 개발, 의뢰, 클라이언트의 환경 변화 등을 포함하며 사회복지사는 중개자, 중재자, 옹호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종결이 있어요. 종결. 그래서요, 클라이언트가 상실과 이별에 직면하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과 태도를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종결에는 기술적인 측면, 사회복지사의 하나의 고도한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종결사항의 중요한 과업은 적절한 종결 시기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정서적 반응의 거리를 측정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입을 통해 획득한 효과와 유지와 강화가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필요한 경우 클라이언트의 다른 지원을 의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클라이언트의 한계성을 느낀다든가 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다든가 이런 때는 적절한 상담자에게 의뢰하는 것도 하나의 종결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종결 시기의 결정사항이에요. 초기에 개입한 개인 목표가 달성되어 계획된 기간 안에 문제 해결이 거의 이루어졌다고 생각되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더 이상 만남이 큰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의 합의하면 종결을 시작할 때가 이제 왔다는 것을 사회복지사는 직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만큼 다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며 더 이상의 개입 연장 클라이언트에게 의존심을 자극할 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종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클라이언트에게는 종결을 지시해서는 안 됩니다. 종결을 지시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의
계속 연결성을 연결성을 즉시 해주는 것이 클라이언트에겐 하나의 그 종결 뒤에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결의 유형에는 1. 클라이언트의 일방적인 조기 종결, 계획되지 않은 종결이 있고요.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어디 이제 발령이 나서 멀리 가게 된다든가 할 때는 조기 종결을 계획해야 되겠죠. 또 기관 기능과 관련된 시간의 제약에 의해 결정되는 종결, 계획된 종결, 또 시간 제한적인 개인 모델에 따른 종결, 계획된 종결, 또 시간 제한이 없는 개방 모델에 따른 종결, 계획을 세워나가는 종결, 사이복사의 사정으로 인한 종결, 이러한 종결의 유형이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 반응 다루기예요. 정서적 이 문제도 상담할 때에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사의 간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사의 정서적 반응 다루기는 종결 단계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 되겠습니다. 분리 과정 동안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은 서로 해결해야죠. 해결을 하고 종결을 해야 되죠. 클라이언트에게 종결은 중요한 감정적인 요구를 만족시켜온 관계가 사라진다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의미하므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종결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정서적 반응을 다루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클라이언트는 실망과 사회복사에 대한 분노, 버림받았다는 느낌 등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감정을 수용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 사회복지사가 떠날 때의 정서적 반응 다루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부정적, 긍정적 모든 감정 표현을 허용하고 다른 사회복지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수용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사회복지사이 떠나도 변화를 위해 노력 계속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언급을 하고 지지적 격려를 제공해 줘야 된다. 이제 또 사후관리가 있어요. 사후관리. 사후관리는 종결이 이루어진 후 일정 기간이 지나서 클라이언트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개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진행하는데 전화와 면접을 실시한다. 종결 시의 사후관리를 언급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종결을 충격적으로 완화시켜주는 이득이 있어. 사후관리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자기의 노력에 대해 확인하고 격려를 받을 수 있어 강화를 경험하게 되고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원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위례하기. 목표가 달성하지 않았거나 혹은 달성되었더라도 클라이언트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여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의뢰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족 사회사업에 종결하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제시된 문제가 제거되었다. 가족이 다를 수 있거나 참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체크리스트를 한번 맨 마지막에 사용해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됐는지를 확인해보는 가족 사회사업에 종결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다.
이런 것을 하나의 그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도 상담기법의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가 있어요. 평가. 그래서 우리가 조직에서는 업무를 수행한 다음에 꼭 평가를 해보는 것이 우리 사회복사들은 하나의 체계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평가란 사회복사의 개입 노력을 사정하는 것으로 개인이나 가족, 집단, 지역사회 대상으로 실시한 개입 변화를 일으켰는지 어느 정도를 변화가 생겼는지 사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사들은 1년에 업무를 수행할 때 가장 효과적과 효율성을 지향하면서 긍정적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 없는 그 업무는 어떻게 그 조직으로부터 계속 지속될 수가 없고, 사회복사의 그 평가에서도 많은 그 상대방에게 좋은 그 이미지를 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가에서는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사의 실천평가란 사회복사의 개입 노력이 사정하는 것으로 개인이나 가족, 집단, 지역사회 대상으로 실시한 개입이 변화를 일으켰는지 어느 정도인지 변화가 생기는지를 사정하는 것이다. 평가해보는 것이다. 사회복사의 실전평가의 의의는 사회복사의 실전의 효과성 측정, 효율성도 측정해보는 거죠. 효율성 측정, 자원 사용에 대한 책임성 입증, 클라이언트에 대한 책임성 이해, 실천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사회복사의 능력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자기 나름대로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성과평가가 있어요. 평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과평가, 결과평가라고도 하며 설정했던 목표, 양적 질적들이 얼마나 달성되는가를 평가하는 것. 이는 원하는 변화가 사회복사의 실천 활동, 즉 개혁을 통해 일어났는가를 검증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에는 단일 집단, 사전 사업, 비교 방법이 있으며 시작 전과 종결 때에 하나의 그 결과적 목표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이제 단일 집단 사건과 사후 비교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회복사 실천평가에서 많이 사용한다.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 비교 방법하는 방법. 이건 실험 집단에서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보는 것이죠. 유형, 성과평가, 그 다음에 과정평가가 있어요. 과정평가. 사회복사 실천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성과평가에서 간구하기 쉬운 프로그램 준비, 진행, 종결 과정에서 환경적인 요인이 관련성을 프로그램 과정에 따른 분석 기법, 개입이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클라이언트가 원주 과정이 어떻게 인지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형성평가, 활동의 진행 과정에서 개입을 부분적으로 수정, 개선, 보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진진 상황을 평가하는 활동을 실천평가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형성평가가 있고 총괄평가가 있다.
형성평가는 활동 진행 과정에서 개입을 부분적으로 수정, 개선, 보완함으로써 더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진정생활평가 활동을 실천하는 과정이 형성평가이다. 총괄평가는 활동이 종결됐을 때 그 활동의 결과로서 산출된 성과와 효율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같이 판단하는 평가로서 형성평가와 대조가 되는 것이다. 개입이 목표로 하는 바를 얼마나 잘 성취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개입 방법의 성과나 효과, 즉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해보는 방법이다. 또 사회복지사의 평가, 개입 과정 동안 사회복지사의 행동이나 태도 등의 개입이 어떠했는지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클라이언트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은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자기 강점을 더 잘 알게 하고 그것을 미래에 자주 활용하게 하며, 부정적인 피드백은 사회복지사에게 때로는 고통을 줄 수도 있다.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해서는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겠죠. 또 클라이언트의 만족평가라는 게 있어요. 개입 기간 동안 클라이언트가 받은 서비스 혹은 프로그램에 대해 클라이언트의 의견이 구하는 평가 방법이다. 그래서 프로그램, 서비스 등 개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거나 좋은 인상을 받는 클라이언트가 높게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고,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소극적이 참여한 클라이언트에게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족과 결과가 긍정적으로 방향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일 사례 설계가 있고, 클라이언트 체계의 특정 문제나 표적의 변화를 감찰하기 위하여 개입 전, 개입과 개입 과정, 개입 후 등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사익필의 실천, 즉 개입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법이다. 목표 달성 속도, 클라이언트가 개별화된 목표 도달한 정도에 측정하는 평가 도구, 목표를 설정한 후 그 목표가 얼마나 달성했는지 목표 달성 척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표준화된 척도와는 달리 측정을 위한 내용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클라이언트 개인 목표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개별화의 원리를 부합한다.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목표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목표 달성 정도를 수치로 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과정 성취 척도,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합의한 과정의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기법이다.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수행하게 하는데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합의한 과제가 실제로 달성했는지를 측정해 보는 것이 과정 성취 척도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시겠고, 다음에는 그 상담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가족 현장 실천을 한 다음에 실제로 가족 상담 기법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은 가족복지 실천 현장을 우리가 함께 또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